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 옆에 조석기 화가 선생님께서 지금 멋지게 퍼포먼스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 퍼포먼스에 대한 설명을 안 들을 수가 없겠죠? 네, 그러면 마이크를 잠시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조형미술가협회 회장으로 맡고 있는 조희성입니다. 오늘 코리안 드림 특별 워크숍에 많이 참석해 주신 우리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제 세종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한글 문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종의 도시로서 저는 이제 이 세종에 온 지 한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그 세종대왕에 대한 이제 새로운 패러디를 하면서 오늘날의 세종대왕의 자화상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코리안 드림 워크숍과 더불어서 우리가 바라는 통일이 이제 그 대한민국 세계의 영혼이겠지만 오늘 우리 그 세종대왕님이 또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살아오셔서 여러분들과 또 통일을 또 응원하는 태극기를 흔들고 계십니다. 짧은 시간 내에 완성하는 퍼포먼스라 조금 이제 미진한 분도 있겠지만 이제 조금 보완 작업을 거쳐서 사무실에 이제 걸도록 또 이제 보완 작업을 해서 완성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 그리신 건가요? 다 그리신 건가요? 일단은 다. 아, 네. 자,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행사 저희가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마무리를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본행사로 들어가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국민의례로 들어가겠습니다. 끝나고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국기예단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묵념이 있겠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하면서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뒤에 서 계신 분들은 앞에 자리가 남았기 때문에 내려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요, 중계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 FM 라디오 방송에서 실방송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내빈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한호 전 침례대학교 총장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잠시 후에 강연을 해주실 건데요. 우리 서인택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준배 전 경제부 시장이시죠?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천강로 문학평론가님 오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남영민 노무사님 오셨나요? 네, 오고 계시네요. 세종시 기획분과 운영위 원장이신 박영근 교수님, 네 분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세종시 보건복지국 박홍근 부위원장님. 네, 네,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박윤경 불암동 주민자치위원장님 지금 행사가 맞물려서 끝나는 대로 바로 오겠다고 했는데요. 이따가 소개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 세종시 인구강사에 이현안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15명의 강사님들 참석하셨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남면 전 주민자치위원장이신 김홍란 위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요즘 김장 봉사하느라고 많이 바쁘신데 이렇게 오셨어요. 네, 금산 향후에 양문교 회장님과 김상영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밖에 나가셨 방금 사무국장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종사랑 금빛 동해합창단 김종분 파트장님과 단원들 부파트장님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임원님들 일어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예술의 전당 멤버님들이시죠. 임원이신 김민주 부위원장님, 네, 소개해 드립니다. 네, 아름다운 모습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세종 트레킹 회원님들 다 일어나셔야 되는데 많죠. 그 자리에서 손 한번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정말 많이 해주신 분 한 분은 특별하게 인사시키겠습니다. 우리 강창희 전 부장스님이신데요. 우리 여러분들을 오시게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인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세종에도 파크 골프가 유명한데 디스크 골프장이 또 유명합니다. 디스크 골프의 회장님과 회원님들 다 일어나 주세요. 다 일어나 주세요. 맨 1번으로 오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일어나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통일천사를 많이 뒤에서 후원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별히
우리 세종 FM 라디오를 많이 애청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같이 큰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뒤에서 열심히 촬영하는 감독님과 우리 김동수 회장님, 대표님 특별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리 박종설 우리 회장님 어디 계시죠? 네, 바쁘신 데리고 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뭐 이렇게 설명 안 해도 딱 이분 보시면 알 거예요. 머리도 하얗지만 세종미래 교육을 연구소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계시는 강미애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제가 딱 150명 예상하고 했는데 지금 점점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시는 대로 또 인사 소개를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먼저 인사 말씀 순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임지한 상임대표님이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빛내 주시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사무처장님 이렇게 인사 소개할 때 보니까 제가 이렇게 빠지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도한우 총장님 못 들은 것 같아요. 우리 도한우 총장님 오셨습니다. 예, 일본 들었어? 아, 일본이라 못 들었구나. 예, 우리 저 김철환 서울에서 오신 우리 선배님. 예, 일어나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예, 예. 일본이라 제가 놓쳤습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이게 3번째 왔는데 우리 천연 기념물 은행나무 세종시 은행나무 아시죠? 거기도 목신제를 지내고 목신제 지내기 전에 저희 또 여기 세종에 자리 잡은 그 할아버지 또 숙모각에서 제사를 지내고 또 제가 또 딸한테가 있어가지고 풍물 공연하고 옷 벗자마자 막 여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좀 늦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시간이 도착했고 인사 말씀을 보니까 11포인트라 너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디스크볼크 회장님이 안경을 빌려주셔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예. 먼저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대표 서인택 대표님도 일찍 또 서울에서 오셨거든요. 제가 몇 번 강의를 들었는데 와, 강의 정말 잘하시고요. 아까 문진현 대표님이죠? 예, 문현진 대표님도 와, 진짜 세계 의장 너무 강의를 잘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또 우리 서 대표님의 강의도 굉장히 제가 기대 같아요. 예, 저도 한번 또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보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세종 충북 본부 오피니언 리더 여러분, 그리고 코리안 드림 실천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특별 워크숍을 함께하게 되어 깊은 감사와 큰 기쁨을 느낍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변화의 속도는 매우 빠르고 그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미래 방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코리안 드림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분열을 넘어 협력으로, 갈등을 넘어 상생으로, 그리고 현재를 넘어 미래 세대의 번영으로 나아가는 한국형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지역에서부터 실천하고 확산시키는 데 있어 여러분과 같은 오피니언 리더들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여러분의 한 걸음, 그리고 여러분의 리더십이 지역사회 변화의 출발점이 되고 나아가 국가적 희망의 불씨가 됩니다. 오늘 워크숍은 단순한 교육이나 소통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코리안 드림의 주체로서 서로의 지혜를 모으고 함께 비전을
구체화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진 경험, 통찰, 그리고 지역 현장의 이야기가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세종 충북 본부는 앞으로도 지역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며 공감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여정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종 충북 본부 상임대표 임재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좀 전에 소개에 빠지신 분들이 한 몇 분 계셔요. 지금 열심히 촬영하고 계시는 최종현 기자님과 한국여성뉴스 신문 대표의 김규현 기자님, 예, 감사합니다. 예, 박수로 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다음은 수여식인데요. 서인택 회장님께서 이촉장 좀 주시면은 예,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올라와 주시고요. 자, 우리 도하로 총장님 앞으로 와주시고요. 올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지금 네네.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청광로 선생님 올라와 주시면 네, 두 분 저희 상임 고모님으로 이촉을 지금 이 시간에 하게 됐습니다. 가운데로 올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가시는 거죠.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일이고. 네, 자 위촉장 상임 고문 도한호 귀하를 코리안 드림 확산과 원코리아 실현을 위한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세종 충북 본부 상임 고문으로 이촉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잠시 서 계시면은 예,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청강로 선생님 앞으로 가주시고요. 스승님이라 아니 그 얘기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자, 위촉장 천광노 귀하를 코리안 드림 확산과 원코리아 실현을 위한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세종 충북 본부 상임 고문으로 이촉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사진을 찍겠습니다. 가운데로. 예. 총장님께서 이쪽으로 오시고요. 먼저 예, 가운데로 예. 조금 예, 됐습니다. 다음은 공동대표님들 준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수여식을 우리 대표님께서 임재한 상임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게 자 김홍란 공동대표님 예 나와주세요. 그다음에 강전우 공동대표님 나와주세요. 김춘희 공동대표님 나와주세요. 최종원 공동대표님 안 오셨나요 오늘? 최종원 대표님 네네 네, 와주세요. 전병배 공동대표님 올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상으로 올라와 주세요. 자, 호명한 순서부터 하겠습니다. 네, 김홍란 대표님, 공동대표님부터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자, 임명장 김홍란 귀하를 코리안 드림 확산과 원코리아 실현을 위한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세종 충북 본부 공동대표로 임명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네. 자, 임명장 강전우
귀하를 코리안 드림 확산과 완코리아 실현을 위한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세종충북본부 공동대표로 임명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네. 자, 김춘희 대표님. 시간상 짧게 하겠습니다. 자, 임명장 가까이 와주세요. 임명장 김춘희 이하 동문 2025년 5월 29일 2025년 11월 20일 통일을 실천한 사람들. 감사합니다. 자, 임명장 최종원 대표님. 이하 동문이고요. 공동대표로 임명합니다. 25년 11월 20일 통일을 실천한 사람들. 전병배님. 임명장 전병배 이하 동문 공동대표로 임명합니다. 25년 11월 20일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고요. 우리 공동대표님의 사무국장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대표님, 상임대표님 어디 가셨죠? 같이 촬영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표님 귀하신 시간을 내서 오셨는데 우리 공동대표님들과 한번 취재를 하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하트 한번 드릴게요. 하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세종본부의 활발한 활동을 함께 해주실 수 있는 우리 대표님들이십니다. 공동대표님들이 많을수록 저희가 일하기가 수월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여식을 마치고요. 격려사가 있습니다. 정말 바쁘신데 원래 최민호 시장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민주평통 행사가 지금 현재 시에서 거행이 되고 있어요. 그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마침 그쪽에 중앙에서 내려오셔서 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오셔서 우리 전 경제부시장님 이준배 부시장님께서 오셨는데요. 어렵게 또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세종시 전 경제부시장을 역임한 지금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 이준배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맞습니다. 오늘 지금 저희 시에서 민주평통 행사가 굉장히 크게 지금 개최되고 있어서 아마 우리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거길 다 가 계세요. 근데 사실 통일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거기 다 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뭐가 중요한지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재한 상임대표님, 우리 지역에 아마 저분 없었으면 아마 세종시가 정말 재미없었을 겁니다. 뿌리가 있고 또 세종의 역사를 알고 또 늘 이웃과 함께 할 때마다 본인의 가지고 있는 재능을 늘 낮은 자세에서 낮은 마음으로 떠받드시는 분입니다. 통일은 그런 데서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분이 우리 이 단체의 상임대표라는 게 저 개인적으로 감사도 드리고 참 영광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단체가 충북과 세종과 충북을 아우러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 부분도 뜻깊다 생각합니다. 충청도 하면 충청남도, 충청북도, 그리고 특별시가 대전광역시와 우리 세종특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그 뿌리가 충북과는 왠지 이렇게 가까이 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세종시에 가까이 있는 조치원은 사실은 강해면이라고 하는 지금 오송에 있는 오송역 주변이 다
우리 세종의 생활권이었고 거기 사시는 분들이 우리 인프라를 다 활용해서 오래전부터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까운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까이 지내지를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일이라는 것을 거대한 대서사가 아닌 아주 작은 지역 간의 통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로서 저는 굉장히 뜻깊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충남은 대전과 함께, 세종은 충북과 함께, 충남, 충북을 다 합쳐서 충청이 대한민국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 아닌 행동으로 통일된 도시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도 아주 통일의 작은 실천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 때마다 저는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옵니다. 우리 서인택 의장님 강의도 들어야 되고 또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예전에 인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분인가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옵니다. 근데 준비는 잔뜩 해갖고 오는데 막상 이 자리에 올라오면 그런 얘기를 할 용기가 엄두가 잘 안 나요. 뭘 보고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갖고 왠지 그게 가식적인 느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부시장 때부터 지금껏 여전히 그냥 올라오면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고 거의 내려가는 편인데요. 사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인사말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거의 한 30분가량 됩니다. 할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렇죠. 우리 의장님 강의를 들으셔야 되니까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 페이스북에 제 마음을 고스란히 옮겨서 여러분들과 함께한 오늘을 기억하고 꼭 저장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활동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또 격려하면서 함께하는 그 뜻을 제가 널리 알리는데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고모님 모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또 우리 사회의 스승이라고 하시고 또 시대의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두 분을 고문으로 모시게 돼서 저도 지역의 정치인으로서 또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했던 행정가로서 다시 한번 두 분 고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모님은 어디 가시나 늘 든든하게 지혜도 나눠주시지만 주머니도 많이 여셔서 우리 단체가 전국에서 가장 잘 되는 단체로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해주실 거죠, 고모님 두 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분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동대표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봤습니다. 공동대표 되게 이렇게 많이 뽑으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박기숙 사무처장님께서 아마 다 나중에 잉크가 마르기 전에 다 통보할 겁니다. 그러니까 통보 받으면 예전에 나라를 위해서 군대 갔던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서 내가 한번 던지겠다 각오를 하시고 우리 처장님께 힘을 보태주시기를 또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니 해도 이런 행사에 손님 모시고 또 행사를 격 있게 만들기 위해서 늘 뒤에서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노력합니까? 우리 박기숙 처장님 늘 겸손한 자세로 지역에서 분명히 오피니언 리더로서 그 역할을 하심에도 충분하신데 늘 뒤에서 묵묵하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을 떠받들고 그 역할을 불만 없이 늘 함께 해주셔서 또 이분께도 제 개인적으로 감사와 더불어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 제가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제가 어디 가면 인사말 할 때 맨 꼴찌인데 여기 오니까 내가 1등이네. 야, 다 어디 갔노? 이거 맨날 그런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설 너무 길게 하면 또 우리 의장님 강의 또 제가 시간 뺏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여러분들 너무 통일이 무겁지만 무겁지 않고 굉장히 진지한 것 같지만 진지하지 않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고 어느 한 세대가 이룩하는 것이 통일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서 계속 가야 되는 게 이 통일의 영혼과 통일의 우리의 진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뭐죠? 맞습니다. 우리 소원이 통일이듯이 우리 미래의 우리 아이들의 소원도 통일이어야 되고 그 통일이 웬만하면 우리 때에서 끝나서
우리 아이들의 소원은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의 국민, 세계민이 되는 걸로 소원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러분 함께하면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줄여서 통일천사라고 했거든요. 예, 굉장히 쉽잖아요. 통일천사. 통일을 실천하는 단체구나. 그렇게 알면 되는데요. 오늘 통일천사 행사에 우리 이준배 부시장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짜여있지 않은 그런 말씀 언제나 들을 때마다 우리는 참 경쾌하고 신선한 감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도 그랬습니다. 더구나 저까지 인사시켜줄 줄은 몰랐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면서요. 자, 여러분들 바쁘셔서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단체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네, 이 현수막을 펼쳐서 그대로 앉아 계세요. 단체 사진을 찍겠습니다. 네네. 뒤에서 들으라고 해서 막 아, 그래도 되나요? 뒤로 다 갖고 와. 이렇게 해서 찍으면은 더 아니 이렇게 하면 뒤다 하는 게 멋있어. 너무 길고 그러니까 뒤에 가서 서 뒤에 가서. 아니 카메라 때문에 어려울 것 같으네요. 네, 우리 리허설을 이미 이렇게 했습니다. 대표님. 네. 그러면 뒷분들이 안 보이시니까 우리 박경수 아니에요. 얼굴이 안 보여서 안 돼. 바닥으로 내려주세요. 바닥으로. 바닥으로 다 내려주시고요. 우리 박경순 대표님도 임재한 대표님 옆으로 가서 앉아주세요. 네, 너무 남자분들만 앉아 계셔서 안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네, 저도 들어가겠습니다. 오피니언 리더 초청 설 워크숍입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손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손을 더 높이 화이팅!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그럼 뒤로 안 찍어도 돼? 네, 안 찍어도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이어서 기대하고 기대하는 강연 어떤 말씀이 있으실지 제가 빨리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강사님 소개는 앞에서도 많이들 하셨겠지만 자, 서인택 우리 의장님께서는 글로벌 피스 재단의 이사장님이십니다. 그리고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공동 상임 의장님이십니다. 우리 앞으로 모시고 박수로 청해서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 그 이준배 부시장님께서 하도 말씀을 잘하시고 키도 크시고 잘생기셔가지고 제가 약간 지금 아주 많이 좀 기가 죽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강연을 맡아서 할 건데요. 제가 오늘 강연이 굉장히 이게 250 몇 차라고요? 265차가 되다 보니까 제가 강의에 좀 뭐랄까요? 어떤 그 달인이 됐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의 제가 운명을 읽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강의 중에 스마트폰 자꾸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되게 부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리고 강의 중에 먼저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식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의는 끝까지 들어주시길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한반도 통일의 역사적 기회와 코리안 드림이라는 주제의 강연인데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이게 한반도 통일의 역사적 기회? 강의의 내용이 마치 뭐 통일이 올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제목부터가?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돼요? 안 될 것 같다고 사람들 요즘 생각합니다. 통일이 무슨 통일이야? 저 북한 보니까
저 3대 세습 독재 체제하고 있는 저 체제하고 우리가 무슨 통일을 하겠다고 그래. 통일하지 말자.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들 다들 얘기들 합니다. 이 북한이요, 진짜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체제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북한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핵무기 개발해갖고 계속 뭐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 실험하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근데 우리만 위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ICBM이라고 하는 이런 무기 들고 나와갖고 이게 지난 10월 10일 날 북한의 당창건 80주년 기념식 때 그 열병식 때 들고 나온 무기입니다. 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거 가지고 지금 미국을 위협하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에 먹히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북한은 핵무장 국가고 우리는 핵무기가 없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 북한하고 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북한하고 교류가 있어요? 없어요? 아마 남북관계 놓고 보게 되면요, 지금처럼 어두운 때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우리 역사 이래.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게 되면요, 이 어둠이 짙어진 겁니다. 여러분, 어둠이 짙어지면 뭐가 다가왔다고 얘기하죠? 새벽이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역사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통일의 새벽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북한이요, 이렇게 핵무기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핵무기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북한의 반대로 북한 체제를 여러분 위기로 빠뜨리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사실도 오늘 우리들이 봐야 됩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함으로 인해서 지금 어떤 일이 북한에 닥치고 있어요? 유엔이 나서서 북한을 제재하고 있죠.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 경제 제재. 이거 경제 제재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북한이 이 경제 제재하면 경제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민생을 돌보기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북한 체제는 반대로 갑니다. 뭘 하냐면 군비 증강을 해요. 핵무기 개발하고 미사일 발사 실험하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북한 경제는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더 악화되고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여러분 북한 정세 돌아보면 놀랍습니다.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경제적 위기. 그 무슨 얘기냐면요, 북한에 여러분 달러가 얼마인 줄 아세요? 1달러, 1달러가 북한 돈으로 8,000원 하던 거였어요. 지금 여러분 오늘 11월 달 2025년 지금 11월 달에 북한의 여러분 달러 환율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1달러가 38,000원 합니다. 여러분 쌀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북한에서? 보통 5,000원, 6,000원 하는 거 1kg에 1kg에. 근데 지금 얼마 하는 줄 아십니까? 10월 초에 3만 원 했어요. 요즘 가을 거지라 해갖고 이 추수 계절이 돌아와서 약간 떨어졌다는데 21,000원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나라에서 지금 북한 주민들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조금만 경제 상식 가지고 계시게 보게 되면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미치는 경제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 환율이 지금 4배, 5배가 올라갔다? 여러분 이거 북한 경제 어떨 것 같아요?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염려와 불안 속에 지금 오늘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얘기 뭐냐면요, 이거 누가 자초한 거냐면 바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자초하고 있는 위기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북한 체제가 지금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북한 체제는 지금 배급을 나눠줍니까? 나눠주지 않습니까? 배급을 못 나눠줍니다. 배급 못 나누니까 북한 주민들이 어디 나가 살아요? 장마당 나가 산답니다. 장마당에서. 장마당에 근데 뭐가 들어오고 있느냐? 한류가 들어와갖고 장마당 세대를 다른 말로 한류 세대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장마당이라는 건 북한 정권의 간섭을 받는 체제가 아니죠. 이건 시장 경제입니다. 그 시장 경제에는 일정 정도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가 있어요. 그 세대를 장마당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장마당 세대 그러니까 어린애들로 알아요. 여러분 장마당 세대를 몇 년도생부터 장마당 세대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1980년대 중반에 태어난 세대부터 장마당 세대입니다. 그럼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40세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북한은 여러분 70세, 80세, 90세 장수하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장수 못하는 나라입니까? 장수 못하죠. 먹을 것도 없고 무슨 약도 없고 한 나라인데. 그럼 여러분 40대까지 장마당 세대가 됐다는 얘기는 북한의 주류 사회가 장마당 세대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마당 세대들은 방금 말씀드린 장마당을 통해서 뭐가 유입되고 있냐면 한국 드라마 영화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드라마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재밌죠? 여러분 첫 회를 보기 시작하면 마지막 최종회까지 봐야 돼요. 한국 드라마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거 지금 한국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한국 영화 보다가 남한 사회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보고 여러분 송혜교가 보고 싶어서 탈북했던 탈북 청년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북한 주민들이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이런 북한 사회의 변화. 그래서 저는요 이런 거 보게 되니까 뭐라고 제가 정의하냐면 북한 체제를 유지해왔던 세 가지 축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축 중에 두 가지 축이 무너졌다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북한 체제의 종말기가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 체제는요 아주 견고한 체제입니다.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체제예요. 왜 그렇게 돼 있냐면 세 가지 축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배급 경제를 중심으로 해갖고 북한 주민들의 의식주를 지배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근데 그거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죠. 배급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고요. 지금은요 장마당도 무너졌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살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북한 체제가 유지됐던 거는요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사상과 의식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체제를 북한 체제가 갖고 있었는데 그 사상 통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한국 드라마 영화가 들어가갖고 점점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북한 체제를 유지하고 떠받드는 축은 뭐가 하나 남았습니까? 공포정치 하나. 이거 여러분 공포정치라고 하는 수단은 어떤 것 같습니까? 이건 양날의 검입니다. 공포정치를 가지고 영원히 존재하는 권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공포정치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어떻게 돼요? 주민 반발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공포정치를 강화하는 거 가지고는 결코 그 권력이 영원히 유지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고 법칙입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요즘에요 북한이 이 공포정치를 어느 쪽으로 강화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북한 체제가 얼마나 어려운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공포정치라고 하는 게 공개 처형도 하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저 아오지 탕광도 보내고 뭐 이러는 거. 근데 그걸 어디에 적용하고 있냐면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다가 걸리면 그러다가 잡히면 처벌하는 법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반동문화사상 배격법인데 이게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거 돌리다가 걸리면 무기노동교화형이에요. 무기노동교화형이 무기징역형입니다. 우리말로. 근데 이거 해갖고 뭐 잘 안 되나 봐요. 2020년도에 김정은이 발표했는데 3년 지나갖고 뭘 또 발표했냐면 평양문화보호법이라는 거 발표했어요. 평양문화보호법. 이거 뭐냐면요.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다 보니까 북한의 젊은이들이 평양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남조선말을 쓰는 거예요. 서울말을 쓰는 겁니다. 자기야 오빠야 나 스트레스 받아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빠금지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북한에서 자기야 오빠야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기 써있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무기노동 교화형 내지는 사형이에요. 여러분 이런 놈의 체제가 있습니까? 이게 영원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북한 체제를 보게 되면 지금 종말기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대표적인 게 바로 북한의 김정은이 민족 통일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민족 통일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 북한에서 중요한 개념일까요? 중요하지 않은 개념일까요? 여러분 북한은요. 김일성을 신으로 믿는 김일성 종교에 달합니다. 김일성 종교입니다. 저거는. 그럼 여러분 종교에는 교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김일성교의 교리는 뭘까요? 두 가지 핵심 교리가 있어요. 하나가 민족이고 하나가 통일입니다. 그럼 김일성 교를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그 김일성이에요. 그로부터 권력을 물려받은 게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이고 그 김정은이 누구로부터 권력을 이어받았는지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승계받은 세습적 권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정은이는 김일성 교의 교리를 지켜야 됩니까? 어겨도 됩니까? 반드시 지켜야만 본인의 권력의 정당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이걸 허물어 버렸어요. 이거 왜 허물었을까요, 여러분? 갑자기 김정은이가 미쳤을까요? 바보라서? 아닙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 주민들이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산다는 거. 이거를 지금 북한 주민들이 다 알아요. 북한의 여러분 경제 규모는 300억 불밖에 안 됩니다. 300억 불 많아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 얼마인 줄 아세요? GDP로? 1조 8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60배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제 경쟁에서 북한은 완전히 패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 주민들이 보면 통일이 된다면은 남한과 같은 나라가 되길 바랄까요? 아니면 북한과 같은 나라가 되길 바라겠습니까? 당연히 남한과 같은 나라,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김정은 입장에서 보게 되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북한 주민들이 추구하게 된다고 하는 거, 북한 주민들이 남북한 주민들이 다 같은 한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북한 체제 자체에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민족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포기하고 지금 장벽을 치고 있는 겁니다. 휴전선 DMZ 장벽을 치고 있고요. 철조망을 높이고 있고 저쪽 중국 국경에 철조망을 치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요 지금 김정은이가 만든 감옥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거 보게 되면요 북한 체제 종말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죠. 제 말이 맞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보게 되면 야 북한 체제 그럼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통일이 된다는 뜻이냐?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요 북한 내부 상황만 또 보면 안 돼요. 왜냐 우리가 분단이 되게 된 건 뭐 때문에 분단됐냐면 우리가 원해서 분단이 된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우리를 분단시켰잖아요. 미소 분할 점령이라고 하는 그게 왜 만들어졌냐 하면 국제냉전 때문에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라고 이념의 대결 때문에 우리가 그 국제정치 희생양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들여다봐야 되냐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를 돌아봐야 돼. 이게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환경인가 아닌가. 여러분 요즘 누구의 시대입니까? 요즘 시대는 이분의 시대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트럼프 시대. 예, 트럼프 2.0 시대. 2.0은 트럼프 2기가 2025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트럼프라는 인물은 참 특이한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이상한 대통령이죠? 이 사람이요 뭐냐면은 근데 이 사람이 철학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철학이 있어요. 누구를 제일 존경하는 줄 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레이건 대통령을 제일 존경한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에서 존경받는 대통령입니다. 트럼프가 레이건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레이건 대통령은요 소련을 무너뜨리고 공산주의를 무너뜨려서 냉전을 종식시킨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트럼프 대통령은 레이건 대통령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레이건 따라하기랍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Make America Great Again이에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이거 누구의 정치 슬로건 따라하는 줄 아세요? 이거 레이건 대통령이 쓰던 선거 슬로건입니다. 선거 슬로건 Let's make America great. Let's만 빼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게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 레이건 대통령이 냉전을 종식시켰는데 어떤 방식을 갖고 냉전을 종식시켰냐면요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규정합니다. The Evil Empire다. 여러분 아마 유명한 연설 기억나실 겁니다. 소련은 악의 제국이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소련은 평화 공존의 대상이 아니라 이거 공산주의 국가 이거는 무너뜨려야 된다. 이건 악의 제국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갖고 소련에 대한 봉쇄 정책, 압박 정책을 통해 가지고 소련은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 소련이 무너지는 과정 가운데 레이건 대통령이 어디 갑니까? 87년도에 브란덴부르크 광장, 그 베를린 장벽 앞에 가갖고 연설합니다. 그 연설이 뭐냐면 그 유명한 미스터 고르바초프, 당신이 평화를 원한다면 이 문을 열고 나와서 이 장벽을 허무시오라는 연설을 해요. 그 연설한 지 2년 만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되고 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되고 동서독 통일이 벌어지는 동서독 통일이 실현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트럼프가요 레이건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레이건 초상화를 백악관 집무실에 크게 걸어놓고 레이건 따라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레이건 대통령은 어느 나라를 악의 제국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를 악의 근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악의 근원이 바로 중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중국. 그래 여러분 지금 보세요. 중국의 지지를 받고 있는 나라 어느 나라예요? 북한이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무너지게 되면 미국이 저렇게 막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여러분 미국은 지금 중국을 놓고 사활을 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에. 근데 만약에 이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워갖고 미국이 중국을 무너뜨리게 되면 우리에게 통일의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여러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요. 우리를 괴롭힌다 이런 관점 보지 마시고 큰 그림을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요.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 트럼프가
중동에서의 반미 전선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헤즈볼라 하마스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작년에. 그죠? 근데 여러분 헤즈볼라 하마스, 헤즈볼라는 레바논에 있는 거고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에 있는 여러분 이 군사 집단들입니다. 이게 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국가들이고 미국과 싸우는 군사 집단들인데 그 본거지는 어딘 줄 아십니까? 누가 지원할까요? 하마스, 헤즈볼라는. 이란이 여러분 서포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을 이스라엘이 박살을 내고 또 이스라엘이 가갖고 이란을 공격했어요. 이란을 12일 만에 제공권 장악하고 완전히 무너뜨린 상태에서 미국의 B2 전투기가 가가지고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거죠. 벙커버스터. 이거 13발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갖고 이란의 핵시설을 불능화시켜버렸습니다. 핵시설을 폭파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란은요 지금 어떤 나라가 된 줄 아세요? 이란은 중동의 중국입니다. 이게 중국 같은 나라의 그 거대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를 제가 요즘에 이게 남자들 쓰는 남자들이 있는 데서 여성분들이 있는 데서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허세시켜 버렸습니다. 이란이 중동의 상남자였는데 이제 남자가 아니에요. 저게 힘쓸 수 없는 존재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지금 중동 문제에서 지금 미국이 완전히 승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도 작년에 무너졌습니다. 이 중동의 북한이라고 불렸던 53년 동안 여러분 2대세에서 철권 통치를 했던 알 아사드 정권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동이 지금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이번에 아마 이 뉴스 보셨을 거예요. 이 뭘 보셨냐면 팔레스타인의 그 가자 평화협정 체결하고 있는 거. 이거 여러분 세계사적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언론이 이거 이상하게 보도하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이 뭐라고 미국에서 지금 이거 갖고 떠들고 있냐면요. 트럼프가 3,000년 동안의 중동 전쟁을 종식시켰다. 중동의 평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가능하냐면요. 하마스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미국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몰린 겁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팔레스타인 문제가 이게 얼마나 골치 아픈 문제였어요. 근데 이게 정리가 돼가고 있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중동 문제가 얼추 정리가 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은 두 개의 전선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크게. 하나가 중동 전선이고 하나가 동북아시아의 중국을 포함한. 근데 어디가 더 중요했을까요? 이제까지 미국은. 중동이 더 중요했어요. 왜? 중동이 거기가 석유가 나는 데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중국이 부상을 해갖고 중국하고 싸워야 되는데 미국이 무슨 이라크니 아프가니스탄이니 뭐 이런 이 중동 문제, 이 팔레스타인 문제는 여기에 발목 잡혀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미국이 해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두 개의 전선 중에 어느 전선 남은 거예요 이제? 동북아시아 전선. 중국과 북한 남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앞으로 굉장히 빠르게 동북아시아의 문제가 변화를 맞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이거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변화가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북중러가 난리가 난 겁니다.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여러분 광복 80주년 아까 우리 광복 80주년 행사 보셨죠? 역사적인 행사 우리가 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광복 80주년 기념했어요? 근데 중국은 했어요. 전승절 80주년 기념에 여기 김정은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이 시진핑 옆에 오른쪽에 누가 있어요? 러시아의 푸틴이 있고 왼쪽에 김정은이가 서 있고 우리나라 국회의장은 저 뒤에 어디 보이지도 않는 데 서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요. 북중러가 뭐냐면 미국과 싸우는 국가들의 연대입니다. 이게. 북한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북한이. 미국과 싸우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북한의 주가가 한없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또 전승절 80주년 끝나고 나서 북한에서는 북한 당 창건,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평양에서. 그때 여기에 누가 왔어요? 중국의 넘버2, 러시아의 넘버2가 왔습니다. 이런 일이 과거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미국과 싸우는 국가들이 지금 연대하는 모양새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냉전 구조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지금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고 있다는 건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하기 나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역사를 이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과거에 우리가 6.25 전쟁 치렀잖아요. 그와 같은 전쟁, 이제 핵무기를 포함한 그와 같은 전쟁의 위기를 맞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전적으로 우리한테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게 되면요, 북중러 이 싸움은요 우리한테 유리한 싸움입니다. 왜 유리한 싸움일까요? 북한은 여러분 1945년 해방 이후의 모습과는 전혀 80년 전하고는 전혀 다르게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더 못 사는 나라가 돼 있어요,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북한 주민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져 있고,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부에 눈을 떠가지고 지금 북한 주민들의 사상이 변하고 있고, 그렇죠? 북한 김정은 체제는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그러면 북한을 도와주는 중국하고 러시아는 어떤 것 같아요? 러시아는요 구소련이잖아요, 소련. 지금 어떤 것 같습니다. 러시아 경제 어떤 것 같아요? 러시아 경제는요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것 때문에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서방 국가들로부터 경제 제재 당하고 있어요. 오죽 힘들면 여러분 미국 북한에서 여러분 저 포탄 빌려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군인들을 싣고 갑니까? 여러분 유럽 국가들, 서방 국가들이 이제 러시아라는 나라를 믿지 않습니다. 침략 국가, 이거 침략 국가. 미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현대 시대에 침략 국가로 여러분 낙인 찍히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중국은 어떤 것 같아요? 중국도 지금 경제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이 중국을 지금 아주 오지게 단돌이 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에서부터 금융에서부터 모든 분야를 지금 미국이 손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관세 얼마 때렸습니까? 미국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57% 때렸죠? 여러분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 것 같아요? 누가 이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국이 이기는 것 같아요? 한국 미디어에 중국이 이긴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요번에 김해공항에서 여러분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만나갖고 50분 만에 트럼프가 시진핑 무릎 꿇린 거 아세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여러분 이 미국이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온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한국의 지금 오늘날 정치적 상황인 걸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입장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역사적인 통일의 기회를 맞이했는데, 근데 지금 한국 사회는 완전히 분열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우리 충청도 여기 중심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보게 되면 남북으로 분열된 것도 기가 막힌데 완전히 동서로 분열돼 있잖아요. 영호남으로 분열돼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정치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하고 정치적 성향이 같은 사람만 대화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조금만 다르면 얘기하다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싸움 나요. 부자간에도 싸움하고 얼굴 안 보겠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이거요, 분열되게 되면은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이로운 거예요, 이거? 북한의 여러분 대남 전략이라는 게 뭐에 포커스 맞춰져 있는지 아십니까? 북한의 대남 전략이라는 거는 남한 사회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깨 춤추면 안 됩니다. 이게 정치권이 조금 정신 차릴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분열되어 있다 보니까요, 여러분 한국의 통일 정책은 일관됩니까? 아니면 정권 바뀔 때마다 바뀝니까? 정권 바뀔 때마다 바뀌어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진보 진영이 들어서면요 뭘 하냐면, 민주당이 들어서 북한을 변화시키려면 대화하고 교류하고 협력해야 된다. 햇볕을 따뜻하게 씌워줘서 옷을 벗고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답니다. 햇볕 정책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흐름에서 교류협력 정책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한결같이. 근데 보수 정권 들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북한을 위해갖고 갖다 준 돈 인도주의 지원이니 선의를 가지고 우리가 베풀었던 거를 북한 정권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 갖다 체제 유지하는 데 쓰고 그 다음 뭐예요? 핵무기 개발하는 데 쓰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대북 퍼주기다. 그러니까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갖고 북한을 무릎 꿇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나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정권 바뀔 때마다 이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북한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둘 중에 어느 게 맞는 정책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게 맞아요? 강경책이 맞아요? 유화책이 맞아요? 강경책이 맞다고 하시는 분들은 국민의힘일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요, 북한이요 너무나 뻔한 정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햇볕 정책 하면요, 북한에서는요 단물만 뽑아 먹습니다. 강경책으로 가면요.
이건 대북 적대시 정책이다 이래갖고 그걸 역용해가지고 긴장 국면을 여러분 더 만들어갖고 북한 체제를 더욱더 단결시키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거를 교리화시켜갖고 진영으로 나와서 싸우는 일을 계속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이 방법론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뭐부터 얘기해야 되느냐. 비전과 목표에 대한 합의를 만드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세종시에 강의를 하러 간다는 목적지가 결정됐기 때문에 저는 여기 KTX 타고 왔습니다. 운전하고 올까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방법론은 내가 목적지가 결정돼 있으니까 어느 것이 나한테 유리한가를 생각해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우리는요, 우리 사회는요,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비전과 목표에 대한 합의는 없고 과정과 방법을 갖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싸움이 그러니까 끝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북한을 상대하는 건요, 대화도 필요하고 제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저는 그런 오늘 이 시간에 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네요. 제3의 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제가 이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뭐냐면요, 우리는 뭐부터 얘기해야 돼요? 통일 한반도의 비전이 뭐냐? 여기서부터 질문을 찾아가야 돼요. 통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합의가 우리 한국 사회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문제일까요?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까요? 여러분, 통일을 통해서 가장 성공한 나라, 대박친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독일보다 더 대박친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야, 미국이 뭐 원래 통일된 나라 아니었어? 미국이 원래 통일된 나라였습니까? 여러분, 미국을 우리는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국이라고 부르는데 미국의 원래 영어 이름 뭐예요? USA 그러잖아요.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러잖아요. 앞에 United는 무슨 뜻입니까? 그 통일됐다는 뜻입니다. 그럼 북한은 미국은 미국 민족 있어요? 미국 민족은 없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민자들이 모여갖고 만든 나라다 보니까 피부색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혈통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하나의 나라로 통합됐을 뿐만 아니라 세계 초강대국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미국은 도대체 뭘 중심으로 하나가 됐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은 뭐 갖고 하나 된 줄 아세요? 미국은요, 비전을 중심으로 하나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비전은 언제 탄생되냐면요, 미국은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죠. 영국으로부터 식민지로부터 탈출하게 되는데 영국이 반대합니다. 이 대영제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영국이 반대하니까 싸워야 돼. 싸우는 그 싸움이 무슨 전쟁이에요? 미국의 독립전쟁입니다. 이 독립전쟁을 앞에 두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란 분들이 모여 앉아갖고 뭘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이냐라고 하는 싸움의 병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면 이 아메리카 대륙에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독립의 비전을 합의해서 발표합니다. 그 합의해서 발표한 내용이 바로 미국의 독립선언문입니다. 이 앞에 있는 이 독립선언문의 제일 중요한 문구만 여기 써놨습니다. 여러분, 독립선언문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인정한다. 그 자명한 진리란 뭐냐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는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모든 인간들에게 부여했는데 그 일정한 권리란 뭐냐면 생명권과 자유권과 행복주권이다. 이와 같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인간들에 의해서 정부가 구성되게 되는데 만약에 그 정부가 개인의 존엄한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고 해치게 되면 그 정부를 타도하고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권리가 책임이 우리 시민들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을 때 어떤 생각 드세요? 이상하게 들려요? 아니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도 들려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로 들리죠? 그거 왜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느끼냐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7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말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였을까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은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어요?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영국의 여러분 정치체제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영국엔 국왕이 있죠? 군왕이 있고 군왕 밑에 귀족이 있고 귀족 밑에 평민이 있고 평민 밑에 뭐가 있어요? 천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군주제 사회이자 봉건제 신분제 사회가 바로 영국 사회였습니다.
그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된 겁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런 나라에서? 근데 영국만 그랬을까요?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군주제, 분권제, 신분제 사회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만 그랬을까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1776년이면 어떤 임금님이 다스리던 이게 조선시대인데 어느 임금님이 다스리던 해입니까? 예? 정조 즉위년입니다. 정조 임금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종대왕이 넘버원 넘버2가 정조 임금 그러잖아요. 그죠? 정조 임금 꽤 괜찮은 임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자고. 그 정조 임금 앞에 가갖고요. 우리 저 선비 하나가 조선의 선비 하나가 말입니다. 전하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이런 말 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무리 정조대왕이 사람이 좋아도 이거는 삼족을 멸해버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말을 오늘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보편타당한 이야기로 쓰고 있지만 이 시대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말은 이거는 매우 혁명적인 아이디어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미국은 이 독립전쟁에서 승리하고 미국이 건국되자마자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그런 이상이 실현된 나라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주 이상적인 얘기예요. 선언적인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냐면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는 말을 쓴 이 독립선언문을 작성하신 분들 집에 뭐가 있었냐면 흑인 노예들이 있었던 흑인 노예들은 이 모든 인간에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 흑인 노예들을 해방하겠다고 어떤 분이 들고 일어났어요?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등장을 해갖고 흑인들을 노예로부터 해방하겠다. 노예 해방 선언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반대해요? 미국 사람들이 찬성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누가 반대하냐면 대형 농장주들이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탁해갖고 남아메리카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독립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이요 남북으로 분단된 나라가 됩니다. 남북으로.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갖고 남북전쟁이 시작이 돼요. 1861년부터 65년 5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남북전쟁은 말랑말랑한 전쟁이었을까요? 치열한 전쟁이었을까요? 이거 여러분 매우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65만 명의 인원 죽어요. 5년 동안. 흑인 노예 해방 한다고 65만 명이 목숨 바친 거예요. 여러분 300만 명의 흑인 노예 해방하는데 65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북한 동포가 우리 피부색이 다르지도 않은 우리 동포들인데 그들을 해방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목숨 걸고 해방하겠다는 대한민국 국민들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요 이걸 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아까 제가 치열한 전쟁이었다는 그랬는데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이 어딘 줄 아십니까? 남북전쟁에서 게티스버그 전투입니다.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5만 명이나 사상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게티스버그 언덕 위에다가 여기에 공동묘지를 만듭니다. 그 공동묘지에 전몰 장병들을 묻어놓고 여기 링컨 대통령이 와갖고 추모사를 하는데 그 추모사가 이 앞에 있는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입니다. 이 게티스버그 연설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87회 전에 우리 선조들은 자유 속에 잉태된 나라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믿음에 받쳐진 새로운 나라를 대륙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신념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내전을 치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목숨을 바친 이 젊은이들의 이 죽음을 우리가 봉헌하기 위해서 이 땅을 무덤으로 그들에게 봉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의 힘은 너무나도 미약해서 이들의 죽음을 신성하게 하거나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신의 가호 아래 새로운 자유를 탄생시키며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가 영원히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살아남은 오늘 우리들의 책무입니다라는 연설합니다. 박수 한번 맞춰주세요. 왜 충청도 와서 강의하면 박수 받기가 힘들어요? 집에 가서 박수 치신다 그러더라고 다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대가 달라졌어요. 이제 충청도도 달라져야 돼요. 이거 왜 제가 박수 치라 그랬냐면 제가 이걸 뭐 얘기해서가 아니라 링컨 대통령한테 박수 쳐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거 세계사를 바꾼 명연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링컨 대통령이 만약에 흑인 노예들을 해방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미국이 존재하겠습니까? 링컨 대통령이 겁쟁이라
남북 전쟁을 하지 않고 그건 남북 전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미국은 남북으로 분단된 미국이 됐을 겁니다. 그럼 그러면 오늘의 미국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미국이 존재하지 않으면 오늘의 자유세계는 존재할까요?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할까요? 여러분, 이 민주주의 역사 있잖아요. 현대 민주주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서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 첫 번째 문서가 미국의 독립선언문이고 두 번째 문서가 바로 게티스버그 연설입니다. 이걸 모르고 정치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남북전쟁이 승리함으로 인해 갖고 미국 역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흑인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흑인들을 차별하는 법과 제도가 또 이 남북전쟁이 끝나고도 100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흑인을 차별하는, 공식적으로 차별하는 법이 있었던 겁니다. 그 흑인들 아이들 가는 학교 따로, 백인 아이들 가는 학교 따로 있었고, 흑인 가는 식당 따로 있고, 백인 가는 식당 따로 있고, 흑인 가는 화장실 따로 있고, 백인 가는 화장실 따로 있고, 버스를 타면 앞자리에 백인이 앉고 흑인들은 뒷자리에 앉아야 되고. 미국이 언제까지 이러고 산 줄 아십니까? 먼 과거가 아닙니다. 1960년대까지 그러고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흑백 차별을 없애야 된다, 인종 차별을 없애야 된다고 들고 일어난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라는 분이 등장을 해갖고 흑인 민권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흑인 민권 운동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바로 이 연설입니다.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이에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가 일어나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여기고 살 날이 올 것이라는 꿈이 나에게는 있습니다라는 이 연설을 해요. 그 뒤에 연설문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이 연설문이요, 미국인들의 영혼을 움직입니다. 미국인들의 양심을 움직여요.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미국 안에 있는 모든 흑백을 떠나서 모든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피부색을 갖고 차별하는 모든 법과 제도가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 위해서도 박수 한번 쳐주자고요. 네, 두 분 다 여러분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총 맞아 암살당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링컨 기념관 앞에가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십니까? Freedom is not free라는 뜻이 그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유는 뭐가 아니라고요? 공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미국인들이 지금 공기처럼 마시고 있는 값없이 주어진 이 자유라고 하는 건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의 선조들이 피를 흘려서 투쟁을 통해서 쟁취한 자유가 바로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이런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은 미국의 역사의 위기에 미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국을 하나로 만들게 했던 그 정신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게 바로 미국의 건국 정신인데 그 건국 정신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여러분 이 흑백 갈등을 극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미국이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걸 흑백 갈등에만 적용한 것이 이것을 극복하는 데 적용한 것이 아니라 이걸 정치 철학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미국에서 만들어냅니다. 그 정치 시스템이 뭘까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이상이 적용돼서 만들어진 정치 체제,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는 이상을 경제 철학에 적용시켜가고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그게 뭘까요?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면 자수성가의 꿈을 이룰 수 있다,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경제 체제가 뭐예요? 그게 바로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 미국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한테 이견 있는 분들이 다 유럽에서 만들어졌답니다. 아담 스미스가 그거 쓰지 않았냐고. 그 웃기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성공을 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쟁을 통하고 세계의 이민자들이 몰려와서 미국을 가장 번영하는 나라로다가 만들어내니까 성공의 선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그러니까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도 미국처럼 잘 살아보자, 그래갖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수입합니다.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세계적인 확산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거 여러분 어디 가서 배운 거예요? 우리 이승만 박사가 어디 가서 배웠어요? 중국 가서 배웠어요? 소련 가서 배웠습니까? 이거 미국에서 배운 거예요. 이 정치 체제를 도입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이 됐고, 소련 가서 스탈린한테 배워갖고 김일성은 스탈린한테 배워갖고 소련식 경제 체제 받아들여갖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못 사는, 그죠? 국가를 만들어놨잖아요. 이 북한이라는. 그러니까 이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건 박수 한번 쳐주자고요. 이게 엄청난 여러분 역사의 변화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진짜 우리가 다 명심해야 될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잘 되는 건 민주주의라고 하는 시장경제라고 하는 시스템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회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우리가 그래서 살펴봐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One nation under God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아래 하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여기 이거 하나님 나오니까 불편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요. 이거 정치 철학적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미국 사람들이 이 원 네이션 언더가 하나님 아래 하나의 나라다라고 얘기한 거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다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특정 종교를 믿어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원 네이션 언더갓이 정의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의 자유와 인권의 원천이 누구로부터 비롯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자유와 인권의 원천이 세속적 권력기관이나 정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초월자로부터 왔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걸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따위나 국가 따위가 인간에게 부여된 천부적인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박수 한번 치십시오 이거.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자유와 인권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 이전에 존재했을까요?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천부적인 자유와 인권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최초로 실현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오래된 제도예요? 오래되지 않은 제도예요? 민주주의는 무지하게 오래된 제도입니다. 그리스 로마도 민주주의였어요. 그렇잖아요. 시장경제는요. 시장경제도 그거 인류 역사 출발과 더불어 시장경제고 중국도 시장경제고 북한도 장마당이 시장경제입니다. 그거 별로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는 무엇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였느냐? 무엇을 실현하고 어떤 도덕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였느냐? 바로 이 원 네이션 언더갓이라고 하는 이거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민주주의만 하면 되는데 이게 골치 아프게 이 종교적 논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게 하나님 이거 지워버리자는 운동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 네이션 이거 빼세요. 언더갓 빼세요. 이거 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북한은 어떻게 돼 있어요? 원 네이션 언더 누구예요? 이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김씨일가가 들어가, 김정은이가 들어가 있잖아요. 중국은 누가 들어가 있어요? 원 네이션 언더 뭐예요? CCP잖아요, CCP. 중국 공산당. 맞습니까? 틀립니까? 인간의 자유와 인권은 당으로부터 오거나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양보하면 어떻게 가냐면요. 전체주의 독재로 가는 겁니다. 이거 양보하게 되면.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것을 통해 갖고 미국이 뭘 만들어내냐면요. 미국이란 나라는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온 이민자들 피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는 초강대국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세계 문명사에 이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확대시켜갖고 세계 인류 문명사를 바꾼 것이 미국의 통일의 사례입니다.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디 가서 막 하니까 어떤 분이 저런 숙미주의자는 처음 봤대. 친미주의자 아니고 숙미주의. 여러분 제가 미국이 이뻐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란 나라가 통일을 이루는 과정 속에 위대한 비전이 있어서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다른 악조건들을 갖다가 극복해서 통일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이 문제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문제 없는 나라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통일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 사람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코리안 드림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나요? 아니면 반드시 있어야 되나요? 근데 통일 얘기하면 딴 데 가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핏줄이 같고 민족이 같고 역사가 같고 언어가 같으니까 우리가 통일해야 된대요. 여러분 그것만 갖고 통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만 갖고 통일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통일은 목표입니까? 과정입니까? 통일을 목표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사상이 의심스러운 분들이에요. 여러분 통일돼서 북한 같은 나라가 돼도 괜찮아요? 안 되죠? 여러분 통일이라고 하는 건요 과정이에요.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는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이 통일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통일을 목표로 생각해요. 통일은 목표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까요? 코리안 드림은 뭘까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예. 여러분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는 게 바로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에겐 건국정신이 있었죠? 그 건국정신 어디서 발견했을까? 미국 사람들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말은 어디 나온 얘기예요 이거? 그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여러분 청교도들, 미국의 기독교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서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역사의 뿌리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거기에 성경의 기독교적 신조를 갖다가 국가의 정치적 신조로 만들어서 성공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럼 우린 기독교 국가는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기독교인들 많이 계실 텐데 이 자리에. 오늘 우리 민족 반만년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한민족의 역사의 시원에서부터 우리 민족의 건국정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우리 민족의 건국정신이 뭐예요? 홍익인간이라는 건국정신이 있잖아요. 야, 이 홍익인간 이거 뭐 옛날에 배워본 것 같긴 한데 뭐 대충 이게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말 같은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해? 이거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걸 중요한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중요하게 안 가르쳤어요. 우리 사회가 이걸 아주 개무시했어요. 제가 보면. 여러분 이 홍익인간은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탄생이 됐지만 건국정신 갖고 탄생된 나라가 있을까요? 어떤 정신을 실현하겠다고 나선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근대 국가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 프랑스도 자유평등 박애를 얘기하거든요. 이건 계몽주의 이후의 근대 국가들입니다. 근데 고대 국가, 그것도 반만년 전에 탄생된 나라가 건국정신을 갖고 탄생됐다? 그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유일해요. 이것만 가지고도 대단한 얘기인데 문제는 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정신이냐라고 하는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위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 민족사를 관통하고 있는 한민족의 DNA다. 저희는 그렇게 규정합니다. 우리 민족의 DNA. 여러분 이게 우리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한국 역사는 독특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역사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파트는 뭐냐면 934번 침략당하고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우리끼리 싸우다 남의 나라 쳐들어갈 시간이 없었던 걸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 자기들끼리 안 싸우는 민족은 어디든지 없어. 어디도 없어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박물관 가보면 남의 나라에서 노략질해오고 훔쳐온 노략질해온 문화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일본 박물관 가면요. 그럼 우리 물건 갖다 놓고 지들 거로 전시하러 앉았잖아요. 거기만 그래? 중국 박물관 안 그래? 그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은 안 그래? 아직도 안 돌려주고 있잖아요, 우리 거. 근데 우리는 침략해서 노략질해온 문화재, 약탈해온 문화재가 단 한 점도 없는 나라. 이거 세계에 드물 거예요, 이거.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게 뭐냐면 도덕적 이상주의입니다. 그 사회를 도덕적인 국가로 만들려고 모든 왕조가 다 노력을 했는데 그 모든 왕조들이 뭘 중심으로 그 나라의 도덕적 이상을 실현하려고 했냐면 종교 이념을 종교 사상을 받아들여서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요. 통일신라 고려시대까지는 불교 이상 국가를 실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석가모니의 도덕적 이상이 실현된 나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냥 그 개인이 해탈하고 혼자 극락왕생하는 그거 아니죠? 석가모니의 도덕적 이상이 실현된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또 유교 받아들여갖고 유교 이상 국가를 만들려고 노력했잖아요. 언제? 조선왕조. 오늘 여기 그림 그려져 이 세종대왕 이런 분들이 뭘 실현하려고 노력한 겁니까? 바로 그 공자님의 도덕적 이상이 실현된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한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종교적 이상을 받아들였느냐? 적극적으로 수용했느냐? 홍익인간의 이상을 실현한다는 우리 민족의 DNA가 있기 때문에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외부의 사상과 종교를 하더라도 받아들여갖고 우리 거로 만들어서 그걸 실현하겠다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를 외세가 침략을 하고 해도 우리가 원수 갚으러 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원수 갚을 생각 자체를 안 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 역사는요. 도덕적 권위가 있는 역사입니다. 한국 역사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호칭을 쓰고 살잖아요. 다 가족이 한 동네 사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호칭이 가족 호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조금 나이 먹은 사람, 조금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소주 한 잔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 호칭 관계가 주민등록증으로 가잖아요. 그죠? 형님, 나이 버리면 동생, 식당에서 반찬 떨어지면 뭐라고 불러요? 아줌마를 이모. 여기 반찬 떨어져. 이모가 자기 엄마 형제인데 이모라고 부르는 민족이에요. 우리가 아저씨, 아주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를 우리는 공식적인 호칭으로 부르는 민족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도덕적 덕목을 가족 공동체 안에서 찾는 겁니다. 그게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면 바로 효사상입니다. 효. 충효열의 핵심적인 게 효예요. 효에서도 출발됩니다. 그러니까 효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건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대단한 게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대한 도리. 대단하지 않아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가 모든 것을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 부모의 이상적 모델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식 앞에 도덕적 모범이 돼야 돼. 부모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 부모님들은 보면 되게 권위적이었어요. 권위적인 게 그냥 권위적인 게 아니라 도덕적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권위적인 겁니다. 그게.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헌신하는 문화 우리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된 거. 50년 만에 지금 우리나라가 뭐 세계 아주 그냥 선진국가가 됐잖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맨날 유튜브 보면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됐대. 동의합니다. 혹시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아주 그분의 공헌은 대단한 건데. 근데 여러분 저는요 우리 부모들의 뜨거운 교육열이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소 팔고 돈 팔고 그죠? 대학을 상아탑이 아니라 우골탑으로 만들었던 우리 부모의 그 자식 대한 헌신적 사랑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가족 문화라는 거 효와 정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뭐냐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홍익인간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걸 의미합니다. 자기보다도 남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 그 이타적인 우리 사랑은 어디서 배워요? 그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타적인 사랑. 남을 위한 헌신 이거 어디서 배우죠? 이거 가정에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백발이 허여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다 여러분도 신생아로 태어나셨죠? 옛날에 언젠가는 아기셨죠? 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태어나는 건 줄 알았어요. 저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했을 거예요. 다 언젠가는 다 우리가 애기였어요. 그죠? 그 애기 때 부모로부터 무궁무진한 사랑을 받잖아요. 인간이란 존재는 그 조건 없는 사랑 그걸 경험하면서 크는 겁니다. 인간은. 그 다음에 형제자매의 사랑, 이 횡적인 사랑. 그 다음에 부부가 돼갖고 남녀간의 그 부부의 사랑. 그 부부의 사랑도 헌신적 사랑이잖아요. 상대를 위하는 사랑이야. 그 부부는 여러분 이혼 안 하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부모는 몰라요?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그 자식을 놓고 자기 부모로 받았던 그 헌신적인 사랑을 자식에게 돌려줘.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손자 손녀에 대한 사랑은 이건 하나님 같은 사랑이에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핸드폰에는 자기 사진이 있어요. 할아버지 우리 손자 손녀 사진이 있어요. 손자 손녀만 이게 얼굴만 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손자 손녀는 존재 자체가 위대하죠. 뭐 서울대학교를 가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위대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홍익인간이라는 마음은 가족 공동체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대가족 문화는요. 오늘날 여러분 한류라는 거 있잖아요. 세계인을 매료시키는 한류의 중심 소재는 한국의 대가족 문화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 한국의 대가족 문화는 홍익인간이라는 DNA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이야기 왜 하냐면요. 역사 문제를 왜 돌아갔냐면 우리가 통일을 하려는 이유는 남북한이 같은 민족으로서 정체성이 같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어디 가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역사를 통해서 정체성 발견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 우리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하는 걸 규정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미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과거를 통해 규정되지만 사실은 미래를 향해 나가는 하나의 발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재 신채호 선생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뭐가 없다고요?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통일은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길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민족의 DNA이고 정체성의 뿌리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 저만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위대한 대한민국의 애국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요. 3.1운동을 이끈 우리 대한민국의 선각자들입니다. 이 3.1운동 대단했죠? 218개 군 중에 211개 군에서 일어났고 2천만 민족 중에 200만 명이 이상 들고 일어났던 이 3.1운동. 이 3.1운동이 여러분 어떤 형식의 운동이었습니까? 비폭력 저항 운동이었죠. 세계사의 가장 대규모의 비폭력 저항 운동을 우리가 선구적으로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운동을 전개한 겁니다. 우리가 영향을 준 게 여러분 인도의 간디의 비폭력 저항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그러면 이 비폭력 저항 운동이었던 이 3.1운동, 이 3.1운동은 여러분 그 정신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 정신은요, 이 기미독립선언문에 써 있잖아요. 이 기미독립선언문 보게 되면 일본 놈들 때려잡자 죽이자는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본에 대한 미움과 증오의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줄도 없어요.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명시하고 있냐면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는 이유는 세계 평화와 인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답니다. 이거는 무슨 정신이죠? 이거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정신이 이 3.1운동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중심으로 우리 결의가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3.1운동을 펼쳤다라고 하는 건 우리 민족 모두에게 이와 같은 공통의 DNA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학교에서 가르쳐서 된 거예요, 누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우리의 역사 속에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3.1운동은 독립운동인데 이 독립운동은 과거의 조선왕조 봉건국가로 다시 돌아가는 운동이었을까요? 아니면 고종황제가 다스리던 대한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운동이었을까요? 여러분 3.1운동의 목표는요. 새로운 나라를 실현하겠다는 거 하는 것이 3.1운동의 목표였습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여러분 만들어진 1919년 4월 11일 날 이 상해 임시정부 이름이 뭐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대한민국의 민국은 무슨 뜻입니까? 이 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호는요. 상해 임시정부에서 만들어진데 영어로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은 우리 반만년 역사에 존재했던 나라입니까? 아니면 전혀 새로운 나라입니까? 들어와.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렇죠? 1917년도에.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둘로 분열됩니다. 그 바람에 또 미소 분할점령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단된 거는요 외세에 의한 분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정확한 거 아닙니다. 뭐냐면요 외세에 의한 분단은 맞는 말이지만 우리 민족 내부에 독립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비전과 꿈이 둘로 쪼개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소 냉전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싸움 속에 우리가 휘말리게 된 겁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독립의 꿈이 하나였으면 우리는 하나의 독립된 국가를 실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금 다시 통일의 기회가 왔다. 아까 제가 목이 터져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통일의 기회가 온 것 같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부터 하나 만들어야 될까요? 지금 오늘 우리는 무슨 운동을 펼쳐야 될까요?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규정하고 그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만드는 일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코리안 드림은 뭘까요, 여러분? 코리안 드림이라고 하는 건 다시 종합해보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반만년 우리 민족의 역사적 열망을 실현한 나라, 독립운동가들이 풍찬노숙을 하면서 실현하고자 했던 그 나라, 동서양 문명의 장점을 결합한 나라,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새로운 문명 국가가 돼서 우리 민족만을 위한 통일이 아니라 여러분 세계의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 이게 여러분 코리안 드림일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통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나라 만드는 거냐?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통일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북한에도 이식시켜서 북한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우리 남한이 하고 있는 것 같은 걸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왜 동의 안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완벽해요? 대한민국 완벽한 마음에 드세요 지금? 대한민국 희망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정치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뭐 이번에 원치 않는 당이 집권해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호남권 가서 질문하니까 거기도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자기들 다 찍어놓고 여러분 뭐냐면요, 우리나라 지금 정치는요 국민들을 끊임없이 분열시킵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럼 선거 몇 번 더 치르면 여러분 국민 통합이 될까요? 우리 정치 구조는요 국민을 분열시키는 구조입니다. 이게 민주주의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주주의는 여러분 도구입니다. 이거 도구. 이거는 목표가 아니다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민주주의가 얼마나 불완전하냐. 여러분 민주주의를 통해서 히틀러도 당선됐어요. 저 베네수엘라 차베스도 민주주의 제도 통해 당선된 거예요. 민주주의는요 여러분 민주주의를 만든 사람들이 제일 걱정한 게 뭔지 아세요? 민주주의는요 다수에 의한 독재를 만들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중우정치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그렇지 않아요? 잡으면 그냥 뭐 싹 적폐청산 뭐 이거 뭐 다 내란 세력 지금 그러고 앉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게 되면 지금 한국 민주주의를 북한에다가 통일돼서 남한이 북한 흡수 통일해갖고 북한에 그대로 이식시킨다. 아마 평안도 하고 함경도를 쌈시킬 겁니다. 우리 정치를 본받아서 북한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경제는 마음에 드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요즘에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뭐 경제 발전해갖고 대단하다고. 근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 발전은요. 우리는요 한강의 기적의 정점을 찍은 겁니다. 요번에 게다가 여러분 미국하고 저기 그 무역 협상한 거 있잖아요. 그거 최악입니다. 최악.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1년에 200억 달러씩 미국에 갖다 바치고. 제가 여러분 이 정치적 발언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 있는데 돈 200억 달러. 외환 보유고가 있대. 외환 보유고. 여러분 외환 보유고는 국가 거예요? 기업 거예요? 국가 거예요? 외환 보유고가? 어떻게 갖다 줄 건데요? 대책이 난 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한 가지만 짚어보자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 몇 프로예요 지금? 0.7? 0.7 그러죠? 0.72 뭐 이럽니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입니다. 나라가 자살하고 있어요. 일본이 여러분 60세 이상 인구가 30%입니다. 그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해요. 근데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요 1.23이에요. 우리 2배예요. 근데도 일본 난리 났다고 저러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0.7이에요. 그거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한국 젊은이들이 여러분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3포 세대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무슨 효를 얘기하고 대가족 문화를 얘기하고 별의별 여기 아름다운 얘기 다 했는데 지금도 그 얘기 맞아요 틀려요. 요즘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애만 안 낳으니까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 혼자 사는 게 행복하답니다. 혼자 사는 게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이 인생관 가치관에 있어서 행복을 어떻게 찾아 이룰 수 있느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육아를 하는 데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벌면 편하게 혼자 살다가 뭐 명품백도 사고 자동차도 바꾸고 해외여행도 가고. 그럼 외로우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외로우면 개나 키우면 된대요. 그 여러분 공원, 여기 세종시 공원 가보세요. 유모차에 애기가 앉아있어요? 강아지 새끼들 앉아있어요? 이 개판이잖아요 지금 보기. 그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게요 경제적인 문제지만 이게 우리 민족의 정체성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통일되면 북한을 저출산 국가를 순식간에 만들어버릴 겁니다.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냐면 통일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근본적으로 다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저 정치적인 체제를 우리가 결합을 시킨다, 북한을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게 한다의 차원 갖고 접근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이 남한을 적화통일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뭐냐면 이 통일이라는 기회가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실현하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새로운 나라를 실현하려면 그 국가가 추구하는 공통의 비전이 있어야 되겠죠. 새로운 비전이 있어야 되겠죠. 미국 사람들에게 미국이 새로운 나라 만든 겁니다. 뉴 네이션. 뭘 갖고 만들었냐?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이상을 중심으로 그 이상을 정치, 경제, 사회, 의료, 복지, 교육 전 분야에 적용시켜서 250년 만에 오늘 미국 같은 나라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어떤 이상을 갖고 새로운 나라 만들어야 될까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나라고 하는 홍익인간의 이상을
정치, 경제, 의료, 교육, 복지 전 분야에 적용시키는 여러분 그런 노력을 하는 거는 이거는 쓸데없는 일일까요? 아니면 이거는 정말 익사이팅한 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사이팅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뭔가 다른 민족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국 사람들은 뭔가 다른 점이 있어요. 지금 세계 문제를 보십시오. 세계에 민주주의하는 나라 중에 개판이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솔직히 우리나라 정치 제가 욕을 좀 했지만 미국 정치도 개판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은요. 거기 더 개판이에요. 일본은요. 거기도 개판이에요. 민주주의가 왜 개판으로 올라가느냐. 민주주의의 근본 이상을 미국 사람들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와 인권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얘기했어요? 초월자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게 초월적인 권리다 이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불변의 항구적인 겁니다. 이거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미국 가보면 미국 사람들 요즘 뭐라고 떠드는 줄 아세요? 미국 가면 이런 얘기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거 아니래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남자와 여자의 성이 생물학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되는데 자기 결정권이 있답니다. 내가 남자인데 서인택이 남자인데 나 오늘부터 여자 할 거야. 여자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누가 나를 남자로 부르면 나 그 사람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가면.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 서구 문명이 지금 황혼기 몰락기로 가고 있는 건 뭐냐면 서구 문명이 여러분 성장은 자유라는 개념 때문에 성장을 한 거예요. 자유를. 근데 그 자유의 끝이 어딘지 자유의 한계가 어딘지를 여러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유와 인권의 원천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초월자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인간이 지키고 살아야 되는 삶의 원리 도덕적 원리도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것도 초월자로부터 오는 인간이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편적 원칙과 가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절대적인 원칙과 가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긍정해야 됩니까? 부정해도 됩니까? 반드시 긍정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남자 여자 이것까지 헷갈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홍익인간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냐면요. 아까 홍익인간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것 정도는 그건 이미 내포된 사상이고 홍익인간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초월자로부터 자유와 인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부여해 받았는데 그 자유와 인권을 가지고 어디에 기여하고 공헌할 거냐라고 하는 목표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기여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인간이? 자유와 인권을 가지고? 자유와 인권 가지고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기여해야 되는 겁니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문화를 만들고 그런 정치를 만드는 통일이 되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건 뭐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 이것과 더불어서 이 통일 문제를 오늘 우리들은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나라를 실현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러분 홍익인간의 이상이 실현된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 거냐 이거 구체적인 거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건 우리가 나중에 학습하기로 하고요. 만약에 홍익인간의 이상이 실현된 나라가 통일을 통해서 한반도 전체에 실현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어떤 나라가 될까요? 세계 중심국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세계는 지금 혼란 속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구 문명은 황후기에 접어들고 있고 어디선가는 새로운 문명이 출발돼야 되는데 그죠? 미국이 마치 여러분 새로운 문명 세계를 창조했듯이 어딘가에 이제 이게 서양의 시대가 끝나고 동양의 시대, 아시아의 시대가 왔다고 한다면 그 새로운 문명의 출발지는 어느 나라가 되어야 될까요? 일본이 될 수 있어요? 중국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미 한국은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나라입니다. 그 가난하던 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통해 갖고 경제 성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돈만 많이 번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가 문화적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해요. 지금 한류, 캐대헌 보셨어요? K-팝 때문에 헌터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지금 뭐냐면요. 한국의 문화가 한류가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요즘 뭐 중국의 영향력이 무섭대. 중국의 한국의 영향력이 더 무섭습니다. 한류 때문에 중국이 더 두려워요 지금. 여러분 이런 문화적인 영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DNA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통일을 통해서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초인류 국가, 홍익인간의 이상이 실현된 새로운 문명 국가를 우리가 통일을 통해서 실현된다고 한다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 새로운 문명 시대를 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사이팅하지 않아요?
이거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를 만들어 나가자는 거예요.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아유, 그 북한이 저 가난하고 못 사는데 그 이상은 좋지만 북한 끌어안았다가는 우리 거지돼. 그게 통일을 나는 반댈세. 이런 강남 사람들이 많더라고. 집값 떨어질까 봐. 이거 맹꽁이 같은 생각입니다. 집값 더 올라갑니다. 두고 보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우리가요, 통일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여러분 남북한의 경제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동서독 통일을 공부하고 통일 비용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맹꽁이 같은 학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동서독하고 우리하고 통일이 사례가 달라요. 동서독은 서로 경제적으로 필요해서 한 통일이 아닙니다. 근데요, 남북 통일은요, 남한이 필요한 걸 북한이 갖고 있고 북한이 필요한 걸 남한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남한이 필요한 거 뭐예요? 우리는 자원과 노동력이 필요해. 북한이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필요한 거 뭐예요? 자본과 기술이 필요한데 첨단 기술을 남한이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놀란 게 있어요. 요즘 히토류 그러잖아요. 히토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북한입니다. 중국이요, 4,800만 톤하고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4,800만 톤. 평안북도 정주 광산에 2억 1,000만 톤 묻혀 있습니다. 히토류가. 경제적 가치로 하면요, 수조 달러입니다. 그 여러분, 이거요, 기름 안 나와도 살아요. 지금 북한이 어마어마한 우라늄서부터 천연자원의 보고가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북 통일되면은 남는 장사입니까? 이게 손해보는 장사입니까? 남는 장사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아, 그래도 시간이 걸리지 않겠네. 여러분, 시간이 뭐가 걸려요? 한국 사람들이 근성이 뭐예요? 잘하시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 우리나라 전화번호도 08이잖아요. 그죠? 빨리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도로 닦고 뭐 길 뚫고 여기 세종시 오는데 KTX 타고 와갖고 여기 길을 얼마나 잘 닦고 놨는지 말이에요. 전국에 가본 말이에요. 굴도 잘 뚫고 다리도 잘 놓고 요즘 대한민국은 거의 인프라 면에서 세계 최첨단 달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우리는 더 이상 도로 놓을 데도 없어요. 한국은. 북한 가면은 지금 한국 건설 경기가 다 죽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로운 나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남한 때문이 아니에요. 북한에 우리가 모든 걸 다 밀고 신도시 만들고 새로운 나라 만들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북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세종시 와 보니까 세종시가 신도시잖아요. 우리 동네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서울시 성북구에 살고 있는데 여기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북한을 이렇게 전체를 세종시처럼 만들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인 것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요, 뭐 이 시간에 이거 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원의 시장이 열리고, 그죠? 저 유라시아 대륙의 자원에 유라시아 대륙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우리의 시장이 생기고, 내수 뭡니까? 인구 자체가 이제 내수 시장 자체가 1억 가까이 돼가는 어마어마한 나라로 갈 수 있는 게 우리의 통일의 기회인데 이거를 반대해요,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러면 제가 오늘 열심히 여러분들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방법론 얘기,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통일을 어떻게 실현할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 방법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통일은 정치적 협상을 통해 실현됩니까, 안 됩니까? 남북한이 판문점에 앉아갖고 정치적 협상을 통해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럼 동서독은 어떻게 통일됐어요?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베를린 장벽은 무너뜨림으로 해서 통일이 실현됐습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 동서독 통일만 그래요? 소련의 변화, 동구라파의 변화 모두가 다 밑으로부터의 변화지 위로부터의 변화가 아닙니다. 거기에 여러분 보십시오. 인류 역사를 이끌었던 혁신적 변화들은 아래로부터의 변화입니다. 시민혁명입니다. 그럼 지금 보면 이 통일도 결국은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북한 내부의 힘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통일하는 북한 내부의 힘, 북한 주민들의 힘. 그러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그 전에 남한부터 하나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남한부터가 지금 통일 안 하겠다고 지금 뭐 2개 국가로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앉아있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되냐면요, 남한 사회의 통일의 공감대를 만드는 일을 해야 됩니다. 통일의 에너지를 만드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통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할 수 있는, 열망을 갖게 할 수 있는 비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비전이 만약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고 있는 코리안 드림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모든 역사의 변화는 위대한 비전에 공감한 시민들에 의해서 역사의 변화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1운동의 그 정신을 다시 되살려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북한에 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오늘들이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가져야 돼? 우리가 다 통일의 꿈과 비전이 뭐냐? 코리안 드림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제가 오늘 여러분 강의 어떻습니까? 잘 들으셨어요?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강의가요, 제가 책 몇 권 읽고 강의하는 것 같습니까? 저 책 한 권 읽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도 아니에요. 이 문현진 박사가 쓰신 코리안 드림에 있는 얘기. 그럼 여러분들 이 책을 읽으면 저처럼 통일의 박사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읽어보시겠습니까? 저 뒤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권씩 사서 읽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리안 드림이라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AKU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분단 역사 최초로 풀뿌리 통일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좌우 이데올로기를 극복한, 그야말로 정파를 초월한 통일운동을 최초로 실현하고 있는 게 우리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여기 세종시가 제일 늦게 시작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선구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남들이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운동에 동참 다 해주실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저희는 이제 세계로 움직이는 일을 할 겁니다. 문현진 박사를 중심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로 움직이는 일을 저희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여러분들 다 비디오 보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광복 80주년을 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통일하려면 북한 사람들 마음 움직여야 되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북한 사람들한테 마음을 움직인다는 건 어떤 거예요?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동포에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통일하자고 외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북한에 오는 우리는 통일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나라가 이렇게 위대한 나라다라고 하는 걸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까지 그렇게 알린 적 있어요, 없어요? 맨날 때려잡자, 무찌르자 이런 것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연애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들이 가서 뭐라 그랬어요? 사랑한다, 뭐 좋아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나한테 시집 오면 내가 다이아 반지도 해줄 거고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게 해줄 거고, 비전을 얘기했잖아요. 애정을 표현하고. 여러분, 한 여자의 마음을 얻는데도 남자들이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그죠? 한 번 찍어 안 넘어가면 몇 번 찍는다래요? 10번 찍잖아요. 그럼 우리는 북한을 향해서 이제 통일의 비전을 북한에 알리는 운동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건 정치권에 맡겨야 돼요?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인 운동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의 가슴에서 우러나는 자발적인 운동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고 오늘 이 강연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저희가 그래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 안 넘어가? 아무튼 이게 안 넘어가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튼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통일은 정부의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권의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그러한 의사결정을 해줄 때 정치인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사상 최초로 통일을 여론조사했는데요. 통일을 찬성하는 사람하고 반대하는 사람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2개 국가론이라는 걸 주장하고 있어요.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는 결연히 반대합니다. 2개 국가론은. 2개 국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김정은이가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해? 그 무슨 자격이 있다고 적대적 2개 국가론 들고 나왔다고 우리가 거기 따라갑니까? 호응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운동 만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시민운동 만들어서 북한으로 이 바람이 불러 닥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북한은 여러분 모기장을 쳐놨다고 얘기해요. 모기장식 개방. 여러분, 모기장은 모기는 막지만 모기장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시원하지 않아요? 시원한 건 뭐 때문에 시원해요? 바람이 들어가니까 시원하는 겁니다. 북한이 앞만 막아놨다고 하지만 이제는 이 자유의 바람이 북한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여러분 감옥이라고 누가 표현합니다. 감옥문 열쇠는, 감옥문은 밖에 안에서 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북한 주민들은 못 엽니다. 누가 열어줘야 돼요? 감옥문을 밖에서 열어줘야 되죠? 우리가 열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열어주는 열쇠가 뭐냐? 그 열쇠가 바로 코리안 드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 이 코리안 드림의 주인이 돼서 이 운동에 모두 동참하셔서 지금 이 시대의 통일의 선각자가, 통일운동의 선각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강연을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물 좀.